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3를 공개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록3는 수학과 과학, 코딩 테스트에서 기존 생성형 AI의 성능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율은 25% 수준으로 올리고 반도체의 경우 25%로 시작해 1년에 걸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시간을 주겠다고 덧붙여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유예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입법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공방만 벌이고 있는 건데 목요일에 열릴 국정협의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늘 투데이인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AI 활용법을 책으로 담아낸 김경진 전 의원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가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3를 라이브로 공개했습니다. xAI는 그록3가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딥시크 모델을 앞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엔지니어와 함께 라이브로 등장한 머스크는 그록3의 연산 능력이 이전 버전 대비 10배가 넘는다며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말했습니다. xAI는 그록3의 에이전트 기능을 갖춘 지능형 검색 엔진인 딥서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구글, 오픈 AI와 검색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발표할 자동차 관세율은 25% 수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도 25%로 시작해 1년에 걸쳐 인상할 계획을 밝혔는데 둘 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25%라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What about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다만 외국 회사에 미국에 공장을 지을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A couple of big ones in Mexico just got canceled because they're going to be building th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very simply because of what we're doing with respect to taxes, tariffs, and incentives. 또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미국과 같은 2.5%로 내렸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자동차 관세는 현재 바뀌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에 맞춰 부과하는 상호 관세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과 제조업 비교 우위 축소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다방면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젊은 과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고성능 저비용 인공지능 출시로 큰 파장을 가져온 딥시크의 개발을 젊은 연구자가 주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젊은 과학자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피지컬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와 양자기술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연구과정 어려움 해소 지원, 기술 사업화 인센티브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젊은 유망 과학자에 대한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의 에너지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고준위 방패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등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AI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 정부 지원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점점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국회 상임위 처리가 무산되자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결국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민주당이 묵살해버린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띄웠습니다. 육상 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친기업이나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뒤 기업 연구 성과가 75% 넘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기업 혐오부터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업계 지원 조항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쟁점인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사 간 대화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목리를 부립니다.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고집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힌 셈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반도체법 통과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52시간제를 내세워 민생보단 정쟁을 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 52시간 특례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소통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렵사리 성사된 국정협의회니만큼 모종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여야 이견이 첨예한 데다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각 당 지지층 결집이 시급한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속 충전 배터리 소재의 용량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기음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강석주 교수, 키스트 안석훈 박사 공동연구팀은 겨울철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높여주는 리튬이온 배터리용 고결정성 유기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충전이 중요한 전기버스 등에선 흑연 대신 리튬 T탄산화물인 LTO 소재가 들어간 음극 소재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LTO는 흑연보다 용량이 작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용해도가 낮은 용매를 추가해 용질을 결정화시키는 반용매화 공정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도 고결정성을 보이는 유기음극 소재를 합성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유기음극 소재 개발로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출력률도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힘이 많이 들고 반복된 동작을 할 때 로봇을 이용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피아노 연주를 그것도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은 쉽게 떠오르질 않는데요. 상상이 현실이 된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연주자가 피아노 건반을 평범한 속도로 두드립니다. 그런 다음 조금 더 속도를 높여 연주해 보는데요. 일본 연구팀이 개발한 외골격 로봇손을 착용했더니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개발한 로봇은 각각의 손가락을 빠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연구팀은 피아니스트 118명에게 한 손에만 로봇을 착용하게 하고 로봇손이 움직이는 대로만 연주하는 수동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 로봇손 제거 후 연주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다음 날까지도 이어졌으며 심지어 한 손에만 로봇을 착용했는데도 양손 연주가 모두 빨라지는 등 손가락 근육의 협력 패턴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수동적 훈련이 신경 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로봇을 착용하지 않은 손에서 나타난 운동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로봇, 그 끝은 어디일까요? 국립중앙과학관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연 현상의 규칙과 원리를 탐구하는 2025년 성인 자연 탐사 프로그램을 3월부터 매달 1회씩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조류 탐사와 야생화, 갯벌, 곤충, 어류, 동굴 등에 대한 자연 체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7월과 9월에는 인간이 만든 인공 환경과 다양한 생물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도시 속 자연 생태계를 탐구하는 체험 활동을 각 1회씩 추가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하면 SF 공상과학을 연상케 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렸는데요. 이제는 식당이나 도서관,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력만큼 최근에는 딥시크 AI 보안성 이슈 등 문제점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인에서는 AI 관련 책을 내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해 말에 인공지능 관련 책을 집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AI 생활 매 순간이 달라진다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책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AI, 물론 AI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예.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업무에만 쓴다. 그다음에 되게 나하고 상관없는 고급 기술이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보면.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이 LLM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고급 기술이 아니고 그냥 옆에 친구 두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쭉 풀어쓴 것이 AI 생활 매 순간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아직은 좀 AI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의외로 지금 LLM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 20%가 예. 나 외로워 말벗해줘. 아, 그래요? 네, 심리 상담, 친구 해달라. 예. 이게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게 보이스 챗봇 기능이 있잖아요, 보면. 예, 예. 보이스 모드 켜고 그냥 너 지금부터 내 친구야. 우리 그냥 이렇게 알콩달콩 대화해보자. 나 심심해. 뭐 이렇게 얘기 시작해도 되고요. 예. 또 그냥 텍스트 챗봇 기능으로 쓸 때 가령 우리 연말에 막년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막년회 가면 누가 멋진 건배사를 하면 사실은 나도 건배사 멋지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나 막년에 건배사 몇 개 좀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가령 또 우리 할머님들 같은 경우 손주들한테 편지 쓰고 싶잖아요. 예. 카톡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머릿속에 이제 손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있는데 이걸 글로 쓰려고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시잖아요, 보면. 예. 그때 그냥 챗봇에 그 요새 카톡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해서 텍스트로 이렇게 하는 기능들 많이 쓰잖아요. 텍스트 마이크 기능. 네. 예.
그걸로 그냥 다 어렸을 때 손주가 그때 이렇게 길거리에서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되게 내가 마음이 쿵쿵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좀 담아서 우리 손주한테 내 마음에 편지를 하나 써줘 하면 그 내용 키워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편지 한 10줄 써주거든요. 그거 꾹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되고 그러거든요. 예, 예. 또 의외로 이게 인공지능이 실은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 인터넷에 안 올라가 있는 게 보셨어요? 그런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없죠. 예. 사람 사는 모든 세상의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은 뭘 물어봐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 담그는 법. 예. 집안에 냉장고에 뭐 식재료를 쭉 두루룩 꺼내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야 이걸로 나 피자 만들고 싶은데 이걸로 무슨 음식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령 나 지금 관절이 좀 안 좋은데 또는 당뇨가 좀 있는데 어떤 식단으로 먹어야 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대, 나이, 학력 이런 거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예. 1년 365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냥 LLM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요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나 핸드폰 쓰다 보면 이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냥 LLM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아이폰 16 프로맥스를 쓰고 있고 iOS 버전은 18.3인데 이 화면 녹화 기능을 어디서 찾아서 시작을 해야 돼?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전기밥솥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이 전기밥솥 모델명이 뭔데 이걸 가지고 해남 방고구마를 찍고 싶어. 근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 그냥 우리 생각나는 거 그냥 물어보면 돼요. 심지어는 저런 것도 돼요. 그 차 운전하고 가다가 예. 왜 저 대시보드에 이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야 내 차가 가령 제너시스 뭐 르망 몇 년식인데 한 15만 킬로 뛰었어. 근데 저렇게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이 경고등 내용이 뭐야?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나 즉시 견인해서 가야 돼? 아니면 천천히 뭐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뭐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 가도 돼? 뭐 이런 것들 다 답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LLM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얘 옆에서 매우 똑똑한 조수 집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 질문을 하면 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지난달에 설날 인사차 그 인사말을 AI에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심지어는 요새 그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일요일마다 목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문을 써달라 그러면 예. 기가 막히게 잘 써줘요. 예. 특히 뭐 마태복음 3장 1절을 영어 표현 그대로 한 구절 집어넣어서 써달라 이러면 정말 잘 써줘요. 예. 근데 뭐 인공지능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네. 인공지능이 지금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류나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GPT 초기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지시면서 신료들에게 그 많은 큰 화를 냈다 예. 이제 이 얘기인데 예. 그때만 해도 할루시네이션 확률이 한 5에서 7% 됐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대체로 이제 LLM 운영하는 회사들이 발표하는 것은 2% 내지 3% 정도의 할루시네이션이다. 특히 이제 비교적 정밀한 클로드 같은 경우는 한 1% 남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과음하잖아요. 전날 술 먹고 오면 다음날 기억이 선명한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평소에 우리의 지식은 얼마만큼 정확한가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오류, 판단의 오류보다 제가 볼 때는 LLM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오류, 판단의 오류의 확률이 오히려 훨씬 적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지능은 내가 참고하고 얘한테 정보를 얻는, 그러니까 결정을 위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네. 평균적인 확률로 보면 사람보다는 오히려 할루시네이션 확률이 적다. 그래서 너무 그 점에 얽매여서 얘를 안 쓴다고 하면 손해다. 쓰시되 다만 워낙 중요한 법률적인 일이라든지 건강 의료에 대한 일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마음 편히 쓰시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네. 인간의 수준을 능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 AI가 사람의 일자리도 대체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IT 회사들 코딩하는 직원들, 신규 직원들 더 이상 채용 안 하고 많이 내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LLM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코딩이거든요. 보면 예. 굉장히 잘해요. 예. 심지어 저처럼 코딩을 1도 모르는 사람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 LLM 도움으로 뭐 여러 개를 해봤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 또는 개인, 국가의 기준을 지금하고 똑같은 선에 놓는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일하는 시간이나 효율이 많이 높아지니까 네. 해고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줄어들죠. 근데 서비스나 제품의 기준을 저 위로 수직 상승을 시킨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야 저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기준 품질 자체를 올린다고 한다면 상향시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LLM이 해고의 문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문제 이걸 걱정할 게 아니고 개인을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과 조직의 기준과 좌표점을 상향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딥시크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보안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네. AI의 활용을 또 하지 말자는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보안성처럼 부정적인 이슈들도 많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중국이 조금 심해요. 보면 개인정보 정보 수집에 가는 게 너무 많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회사에서 수집해 간 정보를 중국의 정보기관도 볼 수 있고 또 중국 정부의 공식 행정명령에 따르면 회사들끼리도 정보 공유를 하라고 아예 그냥 공식 지침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가령 흔히 쓰는 GPT, 오픈 AI 같은 경우는 유료 모델을 쓰면 사실은 거기는 학습을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고 회사 방침에 아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 인공지능 모델이 있으면 그 안심이 조금 더 되지 않겠어요, 보면. 그래서 아까 뉴스에 나왔던 대로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내년까지 GPU 10,000장, 뭐 20,000장 확보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 회사를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 자체 AI 서버를 운영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리고 빨리 돼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네. 끝으로 오늘 그 AI 생활 매 순간이 달라진다 이 책에 대해서 네. 어떤 분들이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모두 나이, 성별, 세대, 학력 다 상관없어요. 다 두루두루 읽으시면 좋고 예. 가령 학생들 둔 학부모 엄마들은 그거 아이들 교육에 어떻게 쓸 것인지 모의고사 출제해달라고 그래도 출제도 되거든요. 예.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산수시험 문제 모의고사 출제해줘 이런 것도 다 되고 어르신들은 건강관리, 바둑 두는데 장기 두는데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살림하는데 또 가전제품 고장 수리하는데 모든 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 나이, 학력, 뭐 하는 직업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두루두루 다 읽으시면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썼어요. 네, 이렇게 책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와 또 사회적인 관심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AI와 관련해 살펴본 것처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피싱 범죄와 오픈소스 악성 코드 유입 등 교모한 수법으로 진화한 위협에 대해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보안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해결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취약점을 보완하며 더 활용도 높은 안전한 AI를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